드디어 톨스토이를 끝내고 두 번째 안톤 체홉으로 넘어갑니다. 안톤 체홉은 짜잔 농노였어요. 할아버지가 모스크바 의대를 나와요. 모스크바 의대를 나와서 되게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가정교사에게 프랑스어를 배웠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막 매질을 하는 체벌을 굉장히 자주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자, 오늘은 북클럽 비바 드디어 톨스토이를 끝내고 두 번째 안톤 체홉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모든 러시아 작가들을 다 합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냐? 그러면 저는 안톤 체홉이에요. 근데 누구를 좋아하냐? 그러면 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러시아 작가들을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한 명을 꼽아라 하면은 안톤 체홉이거든요. 북클럽 비바 처음 시작할 때 안톤 체홉으로 제일 먼저 시작하고 싶은데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도 그렇고 역시 톨스토이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 하고 톨스토이를 시작을 했어요. 네, 두 번째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안톤 체홉, 가장 좋아하는, 물론 다 좋아하니까. 안톤 체홉은 체홉 이전에 유명한 19세기 러시아 작가들하고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푸시킨이나 푸시킨 이전부터 톨스토이까지 대부분의 작가들이 귀족 출신이었어요. 도스토옙스키 정도 빼고는 다. 도스토옙스키도 아버지가 하급 관료였던 거지. 앞선 분들의 성장 배경과 다르게 안톤 체홉은 짜잔 농노였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도 어린 시절 농노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때 왜 우리 전쟁과 평화 하면서 안드레이가 본인의 영지의 농노들을 자유민으로 바꿔주는 게 대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861년에 농노 해방을 한다고 해서 그 이전에 농노들이 일반 농민으로 바뀌는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거든요. 체홉의 할아버지가 굉장히 근면성실한 농민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몸값을 스스로 지불하고 해방 농민, 그러니까 자유민이 됩니다. 근데 그게 체홉의 아버지가 어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짧은 시기였죠. 자유민으로 산 시기가. 그리고 1860년에 체홉이 태어나고 61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농노 해방이 선포가 되죠. 해방령이 선포가 되면서 모든 농노가 자유민이 됩니다. 안톤 체홉의 가족은 농노였다 했을 때 농노 해방령이 있기 한 20년 전에 할아버지가 이미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 농민이 되었다. 평민으로 있었는데 체홉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농노 해방이 시작된 거죠, 러시아에서. 그러니 체홉은 이게 정말 중요한 특징인 게, 그러니 체홉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860년에 태어나서 1904년에 죽거든요. 이 시기가 러시아에서는 농노가 해방이 되고 이후 44년인 거예요. 해방된 농노들이 소작농으로 운 좋게 머물 수도 있지만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날품팔이도 되고 공장 노동자도 되고 나중에는 도시의 하층 계급으로 올라와서 살고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굉장히 컸던 44년이죠. 그래서 이 안톤 체홉의 작품에 보면은 이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소설에서도 그렇고 희곡에서도 그렇고 사회 계층이 변화하는 이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기를 담아서 사람들의 관계가 예전에는 높은 귀족님과 낮은 농노였지만 지금은 몰락한 귀족과 부를 축적한 평민으로 올라와서 이루어지는 관계,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 가난한 농민들이지만 부칭,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를 높이는 부칭이 농노들은 쓰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농노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 누가 나를 좀 부칭을 붙여서 불러줬으면 하는 그런 인물들도 나오고, 그 44년, 체홉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이 44년은 러시아에서 농노가 해방되고 난 43년이다. 그러니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나 사회 구조나 사회 생활이나 여러 가지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어요. 그거를 체홉이 아주 있는 그대로 작품에서 많이 보여줍니다. 믿었던 한 질서가 무너지고 다른 질서가 아직 생기지 않은 시기, 그 44년을 살았던 거죠, 체홉이. 그래서 20세기나 21세기에 와서 체홉의 작품을 그토록 우리가 다시 공연하고
다시 영화가 되고 다시 음악이 되고, 그리고 현대 작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편 작가는 늘 안톤 체홉을 꼽고, 누군가를 뛰어난 작가다라고 평가할 때 그는 뭐 미국의 체홉이다, 그는 뭐 여자 체홉이다, 그는 아프리카의 체홉이다, 이런 표현을 여전히 많이 쓰거든요.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책을 선전할 때도 그런 홍보 문구 앞으로 보면 눈에 띄실 거예요. 한국의 체홉은 누굴까요? 저는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직 없다고 하는지는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한 시대가 무너지고 다음 시대의 질서가 아직 오지 않은 시기를 살았던 안톤 체홉이었기 때문에 체홉의 작품이 주는 그런 위기와 불안감, 무엇이 옳은지 확실하지 않은 모호함,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믿었던 가치관이나 종교나 이데올로기나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혼재되고 선택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부딪히는 양상들, 거기서 갈등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판단을 유보해야 되고 하는 그런 혼돈의 과정이 현대인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질서는 앞으로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될지는 아직 잘 모르는 상태.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 20세기, 21세기 내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토록 체홉이 현대로 올수록, 21세기로 올수록 더 많이 읽히고 더 많이 반복되고 더 많이 좋아하는 작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860년부터 1904년까지의 러시아가 그런 혼돈의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 체홉이 농노의 후손이었다. 농노의 손자고 농노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최고의 작가가 됐는가? 이 과정이 바로 그 시대의 러시아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만큼 체홉은 다른 신분의 작가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떤 또 다른 면을 섬세하게 포착해서 자신의 작품에서 굉장히 그 하층민들의 삶, 혹은 이제 막 중산층으로 올라온 인텔리겐치아나 어떤 귀족 출신이 아니었던 지식인들의 모습도 여전히 과거 질서 속에 남아있는 귀족,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생생하게 보여줘요. 첫 번째가 그렇게 농노의 후예였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면, 두 번째는 안톤 체홉은 의사였습니다. 지금 보면 의사도 힘들고 작가도 힘든데 어떻게 의사도 하고 작가도 했을까 그러잖아요. 의사 출신 작가들이 문학사에 보면 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의사라는 직업이 생긴 거죠. 과거와는 다르게 사회에서 어떤 좀 신뢰를 받고,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지식인의 한 직업군으로 의사가 출연을 하는 거죠. 러시아에서도 점점. 그래서 체홉은 모스크바 의대를 나와요. 모스크바 의대를 나와서 의사로 한 3년 정도 지역 병원에서 활동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가 되기로 마음먹고 나서는 개업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이나 친척이나 작가들을, 평론가들이 체홉한테 진료를 받으러 왔거든요. 그런 걸 이제 무료 진료 해주다가, 선물은 받는 일도 있었지만 무료 진료를 하다가 이후에는 농민들을 무료 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의사로 계속 그 진료를 봐요. 작품만 썼던 게 아니라 무료 진료로 의사 활동을 계속해요. 근데 이 의사였던 체홉의 특징이 또 작품에 남아 있어요. 아까 농노 출신이었던 게 사회 변화 과정을 더 예민하게 포착했다면은, 의사였던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 변화,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를 이 생리학적인 변화하고 연결을 해서 굉장히 잘 묘사를 했어요. 이게 의사 출신이 아닌 작가들, 예전에 인간에 대한 과학 지식이 그때 체험만큼 쌓이지 않았던 시대의 작가들하고는 차이점이었죠, 그게. 그래서 작품들을 보면은 정신질환에 관한 거든, 혹은 뭐 전염병에 관한 거든, 또 특정 사람의 특정 성격이 어떻게 그 질병과 연관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묘사할 때 생리학적인 묘사, 질병과 관련된 묘사에서 체홉은 과학적 지식, 의학적 지식이 있었다. 의사 체홉의 특징이 또 이 작품 속에 나타납니다. 농노 출신, 의사 체홉, 이게 모두 어떻게 보면 그 19세기 후반 사회 변화를 담고 있는 거죠. 러시아 사회의 변화를.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농노 출신이었다고 했잖아요. 연결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체홉이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가정교사에게 프랑스어를 배웠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막 매질을 하는 체벌을 굉장히 자주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그 위에 형 둘이 있었는데 큰 형도 모스크바대 물리 수학과 이런 데 갈 만큼 아주 수재였고, 둘째 형도 모스크바의 미술학교에 입학할 만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농노의 후손이었는데 이런 천재들이 있었다는 걸 보면 역시 그 신분제도가 오래될수록 적재적소에 사람들이 배치가 안 됐겠죠. 그리고 이제 안톤 체홉이었던 거죠. 의대를 갔던 세 번째 아들. 어렸을 때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가 했을 때 가정교사에게 그렇게 이 옛날엔 푸시킨이나 톨스토이 같은 교육을 받았던 게 아니고, 김나지아라는 남부 러시아 따간로그 지역에 있는 거기서 이제 일종의, 김나지아는 굉장히 수준 높은 학교였어요. 수준 높은 학교였는데 거기서 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막 폭넓은 교양이나 예술 무언가를 이전에 귀족 출신 작가들처럼 그런 환경에서 자라진 못했지만, 그래도 체홉의 어머니가 굉장히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고, 따간로그라는 지역이 남부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 그 아조프해에 있는 도시인데, 따간로그에서 그 도시 안에 굉장히 여러 민족들이, 흑해 주변은 원래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흑해 주변에는 그리스 사람들, 터키 사람들, 유태인, 러시아 사람들, 우크라이나, 폴란드, 독일 다들 섞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곳에서. 근데 그 따간로그 지역에서 물론 교육은 러시아어로 했고 종교는 러시아 정교였죠. 체홉의 아버지가 너무 독실한 신자여서 어린 애들을 새벽 미사에, 새벽 예배에 깨워서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럼 거기서 보제 역할도 하고, 체홉이 성가대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그 새벽 예배 제때 못 일어나서 못 가면 아버지한테 맞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체홉이 나중에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회 공식적인 신자로서 살질 않았어요. 체홉이 작품에 보면은 교회나 정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던 거, 또 무신론에 가까운 그런 입장을 보여준 거, 이게 꼭 의사여서 과학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또 김나지아에서 받았던 여러 교육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고 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홉이 신이나 종교의 모든 것을 부정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건 조금 깊이 들어가서 하는 얘기인데, 그 러시아 정교의 성가 있잖아요. 모노톤으로 딴딴딴딴딴 찬송을 부르거나 시편을 암송하거나 할 때 하는 그 여러 성가의 형태가 있는데, 그 모노톤에 많은 대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성가의 특징이 체홉의 문체에 남아있다. 혹은 사제와 성도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부르는 찬송가의 그 특징이 남아있다라고 문체에서 분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또 체홉이 그 러시아 정교의 전통, 문화 이런 걸 아주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막 강조하거나 굳이 내세우지 않고 이 작품 속에 다 스며들게끔 글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농노 얘기하고 의사 얘기하고 또 귀족들과는 달랐던 그 교육 환경에 대한 얘기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교육 환경에 대한 얘기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체홉이 따간로그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러시아 남부, 여기 아까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사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체홉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나 이런 데 올라가서 살 때도 체홉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은 러시아 남부 지역, 소도시나 시골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섞여 사는 모습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체홉의 출신의 특징, 성장 배경 이런 걸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 체홉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겨우 44년을 살았어요. 44살을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작품과 변화를 보여줬을까? 이것도 흥미로운 일인데,